자, 안녕하세요. 이덕길 교수사입니다. 135회 발송배정 기술사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선택할 만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딱 한 번 나왔던 문제로 이걸 완벽하게 서술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선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HVDC의 일반적인 구성도인데 전류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류형이든 전압형이든 일반적인 구성도는 똑같기 때문에 HVDC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도를 그리고 설비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전력 조류 문제입니다. 전력 조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모선의 종류, 뭐 발전기 모선이라든가 부하 모선, 그 다음에 슬랙 모선 이런 거 많이 출제됐죠. 그 다음에 가우스-자이델법과 뉴턴-랍슨법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페이지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단단법. 단단법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 개방 사이클이랑 밀폐 사이클 가스터빈 25점짜리로 자주 나오죠. 8번 문제 배전선로 보호 잘 나오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발전공학의 캐비테이션 단골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 가변속 양수발전도 요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발전용 원자로의 종류죠. PWR, 그 다음에 BWR, 그 다음에 PHWR, 이 중수로와 더불어서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단골 문제고요. 그래서 1교시에 10문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대부분 시험에서는 1교시에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선택이 되면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10문제가 선택이 된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죠. 자, 그 다음 2교시입니다. 우선 2교시 문제 보시면은 2번 문제, 5번, 6번 문제가 이 출제가 그나마 자주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1번, 3번, 4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나마 자주 나왔던 게 과거의 열병합 발전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 문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온 이런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죠? 자, 그 다음 3교시입니다. 3교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선택할 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 개수. 출제가 자주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유효 전력, PF 컨트롤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게 각각 25점짜리로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에서 SSR과 PSS, 이것도 각각 25점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HVDC죠. 직류성전이랑 교류성전 비교하는 문제. 1교시에는 HVDC의 구성을 물어봤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소문제 2번에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이것도 25점짜리로 출제가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직류성전, 교류성전 비교도 25점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4번, 5번, 6번 문제가 이게 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2.5페이지에서 3페이지 분량으로 간추려서 서술을 하는 게 힘들죠. 자,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4교시에서 출제가 자주 되었던 문제들이 우선 1번 문제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거리계전기도 요즘에 잘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언더리치, 오버리치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문제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똑같이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지금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세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 문제 나왔을 때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가 선택이 됐고요. 한 문제를 선택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4번 문제는 사실상 서술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거는 발송배전 86회인가 85회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준비 안 하면 좀 힘들죠. 물로 냉각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바람을 불 것인지, 아니면 자연 냉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순 암기 문제죠.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서술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그나마 선택이 가능한 게 5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어백이랑 펠티의 현상은 전기 기술사 공부하시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이거를 쭉 풀어서 쓰실 수는 있죠. 그래서 펠티의 효과로 열전 발전기가 이렇게 이용이 될 텐데 그런 거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교시 1번 문제부터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3개의 전류계로 단상 전력과 역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2019년 118회 1교시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역대 한 번이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제 전기 기사 하시는 분들은 회로 이론, 필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기술사 시험 문제를 종종 보시면은 1교시에 이 회로 이론 필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되시면은 이 회로 이론 필기 문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10분 안에 등가회로랑 벡터도, 계산식 이런 거를 유도해내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전류형 HVDC의 일반적인 구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HVDC의 구성도를 그려도 무방합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구성도를 그리실 때 변압기 있고 그 다음에 이 AC에서 DC로 변환하는 설비 있고요. 그 다음에 HVDC 선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DC에서 AC로 받는 이런 일반적인 구성도를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구성 요소 그리실 때 이제 전류형이다 이런 문구를 좀 적어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보시면은 주요 설비의 명칭 보실 때 이 변환 장치를 그냥 순변환 장치, 역변환 장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 전류형이라는 거를 좀 써주신 다음에 그 전류 현상을 이용하는 그런 변환 장치다. 그런 거를 좀 서술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명칭과 역할을 적으실 때 여기 변환 장치에 대한 사항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 전류형이라는 말을 무시하면은 득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우선 전력 조류에 대한 문제고요. 소문제로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소문제로 자주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 소문제로 이렇게 준다는 의미는 이것만 기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한 페이지를 기술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3문제를 줬다는 것은 3분의 1씩 기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20줄을 씁니다. 20줄을 이제 3개로 나누기 때문에 6에서 7줄이죠. 한 문제당. 자, 이렇게 나눠 놓고 우선 정의랑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의를 적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목적을 서술해 주셔야죠. 그래서 정의 목차 잡고 이제 정의에 대한 서술 하시면은 이거 한 3줄 정도 나오죠. 3줄. 3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줄이 남죠. 이제 목적이라는 거 한 줄 적으시고 4줄 중에 목적 3개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 적으시면 되는데 그 전력 조류 계산의 필요성이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 전력 조류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 보시면은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들, 그 왜 하는지 그게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전력조류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전력조류가 무엇인지, 이렇게 전력조류의 필요성이 나왔었는데, 이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선의 종류에 대한 거는, 이렇게 기출문제 보시면은 모선 종류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우스 자이델법과 뉴턴 랩슨법. 자, 아래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가우스 자이델 뉴턴 레슨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출제가 이렇게 많이 됐었죠. 이제 가우스 자이델 뉴턴 레슨, 그 다음에 가우스 자이델과 뉴턴 레슨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 맨 위에 전력 조류 계산의 필요성 문제 보시면은 최근에 132회 때 이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한 목적, 계산 방법, 그 다음에 모선 종류, 기지량, 미지량, 이게 지금 135회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전력 조류 계산 목적.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가우스 자이델법과 뉴턴 레슨법. 그 다음에 DC 조류법도 있죠. 근데 135회 때는 가우스 자이델법과 뉴턴 레슨법만 서술하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단단법. 단단법도 이렇게 출제가 됐긴 됐는데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다기계통을 해석할 때 이제 상차각과 전력 편차를 이용한 안정도 계산법, 단단법에 대한 거 104회 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96회 때는 단단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4번에 1번, 2번, 3번 소문제가 있는데 단단법 정의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 계산 방법은 그 안정도 계산법, 여기서 물어본 그걸 기술해야 되는데 이게 10점짜리다 보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플로우만 간단하게 적어주는 방법이 이 10점짜리 답안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회전체의 동요방정식은 동요방정식 문제가 이렇게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108회 74회 보시면요. 그 회전체의 동요방정식 일반식을 유도하는 문제가 이렇게 줄을 이뤘다면은 이 최근에는 그 동요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관성정수에 대한 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관성정수에 대한 정의, 그 동요방정식을 해석을 하면은 관성정수 M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방법, 그게 요즘 주를 이루고 그게 트렌드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전압 불평형률에 관한 문제인데요. 발송배전 기술사에서는 이렇게 설비 불평형률이라는 문제가 84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불평형률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은 불평형률이 뭔지, 그 계산식이 뭔지,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정의 같은 거나 계산식은 어떻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허용 기준 같은 경우에 이걸 모르면은 못 쓰죠. 그래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 여기 명시된 기준 그대로 쓰라고 나온 거니까 그 기준을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못 쓰고 1번, 2번만 잘 쓰면은 이제 최대 4, 5점 그 정도 맞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번 문제를 제가 맞닥뜨렸다면은 저는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개방 사이클과 밀폐 사이클.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3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25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총 4번 나왔기 때문에 필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거에는 25점짜리로만 출제되었다면은 이번에는 10점짜리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근데 25점 분량만큼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반 갈라서 1번은 개방 사이클이고 2번은 밀폐 사이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통도 계략적으로 그려주시고 그 특징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교류계통의 실효조항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이렇게 2번 나왔고요. 발송배전기술사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선택 문제는 아니었죠. 1교시에 10문제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선택할 문제가 없으면은 이 실효조항 같은 거 서술해 줘야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배전솔로의 보호기기의 구성도. 이 구성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리클로저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자, 1교시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배전솔로의 구성이 아니고 구성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성도만 그리면 됩니다. 근데 구성도 그리시고 각각의 이제 리클로저들이 있고 뭐 섹셔널라이저도 있고 라인 퓨즈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의 범례는 적어 주셔야죠. 여기 위에다가 리클로저, 위에다가 섹셔널라이저 이런 거 적어 주시고 구성 요소 같은 거 쓸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성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클로저의 기능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클로저의 기능만 쓰시면 되는데 1번 어떤 기능이 있고 2번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배전솔로 보호기기 문제가 25점짜리로 자주 출제돼요. 근데 10점짜리로 이렇게 나오면은 물어본 것만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캐비테이션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세 문제로 나눠놨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분할해서 첫 번째, 정의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장애와 방지 대책 이렇게 적어주시고 세 번째, 토막예수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분할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캐비테이션의 정의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와 방지 대책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막예수는 흡출관 문제랑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흡출관 문제랑 토막예수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면은 기술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변속 양수발전이랑 일반 양수발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122회, 130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준비를 하셨을 텐데 여기 중요한 게 가변속 양수발전이랑 일반 양수발전을 설명하세요가 아니고요.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비교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특징을 계속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비교 서술을 해주시는데 가장 좋은 게 표죠.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양수발전이랑 가변속 양수발전 써주시고 뭐 계통 구성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 하나씩 비교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10점짜리 써주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증기터빈을 증기 사용 조건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하라고 나오는데요.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추기터빈, 배합식 터빈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 원동기를 쓰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과거 기출문제는 이게 따로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 11번 문제 이 증기 사용 조건에 따라 증기터빈을 설명하라는 게 여기 있는 거 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이렇게 추기터빈 나왔고 그 다음에 배합식 터빈 나왔으면은 발전공학 보시면은 이게 증기터빈에 대한 분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PWR이랑 BWR 문제입니다. 우선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WR 그 다음에 중수가압로니까 PHWR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PWR, BWR 그 다음에 중수감소 PHWR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경수로 있고요. 그래서 PWR이랑 BWR 그 다음에 PHWR 이게 돌아가면서 두 개씩 묶어서 나오든 아니면 하나만 물어보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을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사항인데 출력과 주파수 관계
그 다음에 속도 조정률과 조속기 프리운전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은 25점짜리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1번 소문제 보시면은 그 특성정수 K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특성정수 K가 발전기 특성정수랑 부하의 특성정수랑 그 다음에 전력계통 특성정수 K가 있는데 문제 보시면은 발전기에 대한 다음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과 주파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KG만 기술해야 되죠. 나머지 것들을 기술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 특성정수 K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정률 서술하신 다음에 조속기 프리운전을 기술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2교시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물어보는 문제가 열병합 발전의 기본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심화 문제고요. 어떤 특정 내용을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열병합 발전기의 운전 방식, 그 운전 모드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126회는 열병합 발전의 효율 표시 방법, 그 다음에 123회도 열병합 발전의 이런 용어들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78회 상당히 과거죠. 열병합 발전의 방식별 구성도랑 용도, 특징, 이게 바로 기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123회 이전이기 때문에 이 78번 문제만 봤던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기본 문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합 발전의 정의, 그 다음에 구성, 원리, 뭐 종류라든가 특징 이런 거를 준비를 해놨었죠. 근데 만약에 최근 기출문제처럼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저는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135의 문제가 기본 문제죠. 열병합 발전의 정의,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사용 원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용 원동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나왔었죠. 그 이전 문제 보시면은 이 11번 문제입니다. 여기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열병합 발전기의 이 원동기, 그 증기 터빈이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이 원동기는 증기 터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5회라면은 이게 약 한 22년에서 23년 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용 원동기가 1교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2번 문제입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랑 대책.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차를 스스로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우면서 쉬울 수도 있어요. 방금 쉽다라는 표현이랑 어렵다라는 표현도 했었죠. 쉬운 거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쉽다는 거고, 또 반대로 그 답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기존의 수력, 화력, 원자력만 쓰다가 이제 신재생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재생이 너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안 뜨면은 발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안 불면은 풍력 발전을 못 하고요. 그래서 신재생이 너무 보급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전을 못 하는 상황,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재생에너지라 그랬으니까 우선 신에너지는 아니네요.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가스 발전 이런 게 지금 신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지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태양광이랑 풍력만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생에너지 비중 중에 태양광이랑 풍력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광이랑 풍력 위주로 좀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3번 문제입니다. 풍력 발전에서 계통에 연계하는 이중여자 유도 발전기. 이게 DFIG인데요.
이게 과거에 이렇게 한 번 나왔었습니다. 111회 때 DFIG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 신규로 연계될 20메가 이상의 그 풍력 발전기의 특성을 쓰세요. 이게 DFIG를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온 거긴 한데 이렇게 한 번 나왔다 그래서 이 DFIG를 25점 수준으로 정리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했고요. 근데 이게 4교시 4번 문제 보시면은 풍력발전기 타입을 적으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입 1번에서 4번까지 있는데 그 3번 타입의 풍력발전기가 이 DFIG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도 어려웠지만 DFIG도 어려운 문제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4번 문제입니다. ATS에 대한 문제인데요. 중성선이 개방된 상태로 ATS를 절제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128이랑 118회 때 128회 때 똑같이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에 118회는 ATS랑 CTTS 계통과 연계할 때 동기와 방법을 서술하는 건데 지금 135회 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128회죠. 그래서 한 번 출제되었던 문제가 다시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2교시 5번 문제입니다. 고압 지중 배전 계통의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에 출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뭐 수지식, 이 수지식부터 해가지고 뭐 환상식, 유닛식, 그 다음에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 방식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특징과 더불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그 개통도를 그리는 게 대부분이고 특징은 간략간략하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 기술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자, 그 다음 2교시 6번 문제입니다. 전자유도장에 대한 정의와 차폐선 효과입니다. 우선 전자유도장의 문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정의와 차폐선 효과를 적으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전자유도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정의를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뭐 기유도 전류에 의한 자속에 의해 그 주변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 정의만 쓰시기보다는 그 개통도를 그려서 그 원리까지 이제 서술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정의만 물어봤다 그래서 그 정의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차폐선 효과입니다. 이 차폐선 효과 중에서 이제 차폐 개수 1-에 이렇게 수식이 나오죠. Z1S, Z2S가 나오는데 이 차폐선에 대한 이 수식을 빨리 유도해 주시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 위주로 답안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통신선이랑 가깝게 했을 때랑 전력선에 가깝게 했을 때 그 효과를 이 차폐 개수를 이용해서 기술을 해주셔야 하죠. 자, 그 다음에 3교시입니다. 3교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풍력발전기 출력 제어 방식인데 이게 출력 제어 방식은 과거에 이렇게 3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발전기의 출력 조정, 그 다음에 해상풍력의 출력 조정이 이렇게 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풍력발전의 출력 제어 방식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공학 보시면은 이제 기동할 때랑 그 다음에 전격 운전할 때랑 그 다음에 운전 정지할 때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일 때에 여러 가지 피칭 제어, 요잉 제어 이런 모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서술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발전제약 완화용 ESS의 구성과 제어 모드입니다. 자, 우선 기출문제 보시면은 126회 때 그 발전제약 완화 ESS에 대한 구성과 제어 모드 똑같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126회 때는 이렇게 길게 서술해 놨다면은 이번 문제는 발전제약 완화용 ESS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고요. 우선 126회 때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시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는데, 이렇게 총 2번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50점대에 도달하시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한 200개 과제 정도? 예, 그 정도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50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45에서 이제 50점대 후반까지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싹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3교시 3번 문제입니다. 이 분산 부하율이랑 분산 손실계수는 과거에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송전단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말단일수록 큰 부하, 그 다음에 말단일수록 감소하는 부하, 이렇게 딱 하나의 계통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분산 부하율이랑 분산 손실계수를 계산하려면은 계통이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2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문제 특징은 여기 있는 거를 모두 기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전솔로의 부하 분포 형태에 따라서 이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계수를 정의와 수식,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같은 걸 적으셔야 되는데 다 적으셔야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적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이제 고르게 부하가 분포된 경우, 그래서 전압 강화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고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말단으로 갈수록 큰 부하는 이런 부하 형태를 띠는 거고, 이제 말단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부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 준비하고 그러기 힘드니까 여기서는 가장 스탠다드한 부하가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의 부하율이랑 손실계수,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4번 문제입니다. 주파수 유효 전력에 대한 사항이고요. 발전기와 부하의 주파수 특성 및 제어 원리. 자, 근데 1교시에서 그 특성 정수 K에 대해서 나왔었죠. 발전기에 대한 특성 정수,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한 특성 정수, 그 다음에 전력 계통의 특성 정수 K입니다. 1교시 때는 이 발전기에 대한 것만 기술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 보시면요. 발전기와 부하의 주파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서술해야죠. 그 다음에 이 특성 정수 K까지 유도하신 다음에 그 제어 원리, 발전기는 수학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하의 자기 제어성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발전기 주파수를 제어하는 이 제어 원리를 서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계계통의 주파수 제어 방식. 그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주파수 제어 방식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FFC, 뭐 TBC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서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 주파수 제어와 경제 부하 배분에 대한 협조. 아래 보시면은 AFC에 대한 사항이죠. 자동 주파수 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소문제로 나오는 이런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5번 문제입니다. 차동기 공진과 그 다음에 PSS, 계통 안정화 장치 이렇게 나왔고요. 이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SSR과 PSS 전부 다 25점짜리 단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제 보시면은 1번, 2번은 SSR이고 3번은 PSS죠. 그래서 이걸 각각 소문제로 기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교시 6번 문제입니다. 3교시 6번 문제는 직류 송전 방식과 교류 송전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첫 번째 소문제가 직류 송전 방식과 교류 송전 방식의 비교입니다. 이제 HVDC에 대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죠. 근데 여기 지금 2번 문제가 잘렸네요. 저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교시 6번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여기 6번 문제 복사해 왔고요.
직류 송전 방식이랑 교류 송전 방식. 첫 번째가 가장 스탠다드한 HVDC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교류 송전 방식의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이거는 이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제 페란티 현상이랑 자기여자 현상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선로의 충전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서술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 그 다음에 자기여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빠졌죠. 이 충전 전류 차단에 의한 재점호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분량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교시입니다. 4교시 1번 문제, 공급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요.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에 대한 대책, 이렇게 많이 나오죠. 공급 신뢰도, 이제 사고 파급 원인 대책, 그 다음에 정전 예방. 그래서 공급 신뢰도라는 게 얼마나 잘 공급할 거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이제 전력 개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전소부터 부하까지 이르는 모든 거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부터 포함이죠. 근데 가끔 보시면은 이제 배전 계통의 신뢰도 향상이라고 적어 놓으면은 발전기부터 적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전 계통에 특화된 배전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와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발전기부터 보시면은 발전기의 개수를 늘리고 신재생은 좀 줄여야죠. 이 신재생이 많으면은 오히려 신뢰도가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이 만약에 많아지면은 ESS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부터 송전솔로 이런 게 있는데, 이 송전솔로도 개통 연계라든가 아니면 다회선, 그 다음에 뭐 보호개전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교시 2번 문제입니다. 거리 계전기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자세하게 소문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언더리치, 오버리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호 범위, 정정 계산식 이런 거 물어봤는데요. 이제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언더리치와 오버리치는 이렇게 분류 효과와 더불어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제에서 2번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은 보호계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 보시면은 보호 원리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원리를 안다는 것은 그 범위랑 계산식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기출문제 보시면은 거리계전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문제 모형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랬으니까 이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게 종류 중에 이 모형 거리계전기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오프셋 모형까지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4번 문제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문제 5번에서는 이 보호 원리에 대해서 알면은 요거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계전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스탠다드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3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별, 이 국제 규격 표시와 냉각 방식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발송배전 기술사에서는 이제 변압기의 냉각 방식의 종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도 변압기 냉각 방식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IEC 표기 방법과 ANSI 표기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서술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다 외우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도 ANSI 방법은 단 한 번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4번 문제입니다. 이제 풍력발전기의 타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출처는 텍사스 오스턴 대학교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 영어 원문 자료에 있습니다. 원문 자료 보시면은 타입 1에서 4까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특징과 장단점을 서술하는 문제죠. 우선 타입이 이렇게 4개 있는데 2교시 3번 문제, 이중 여자용 유도 발전기가 이 타입 3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항 모르면은 2교시 3번 문제도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 135의 특징을 보시면은 1교시에 HVDC 나오고 이제 25점짜리도 HVDC 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PF 컨트롤에서 주파수 특성 정수 K, 1교시에서는 KG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25점짜리에서는 그 주파수 특성 정수 K에 대해서 전부 서술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방식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교시 4번 문제 이렇게 타입 1, 2, 3, 4 모르면은 이렇게 DFIG도 연동해서 정리하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4교시 5번 문제입니다. 열전 현상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제어백, 펠티의 효과 이렇게 묻는 문제와 열전 발전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제 99회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제어백, 펠티의 효과 비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열전 발전기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은 수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63회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만약에 114회 때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저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준비했냐?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좀 연관이 되고 이 난이도가 좀 쉽고 암기 분량이 적으면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텀을 두고 역대 두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문제랑 연관성도 없고 난이도도 어렵고 암기 분량도 너무 많다. 그러면 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은 이런 스타일 문제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4교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99회 문제랑 그 다음에 135회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6번 문제입니다. 분산 전원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연계 위치에 따른 전압 변동, 그 다음에 분산 전원 용량과 역률에 따른 전압 변동 문제고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두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연계 위치, 용량, 역률에 따른 전압 변동 이렇게 세 문제가 연달아서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랑 용량, 역률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교시부터 2, 3, 4교시까지 문제 선택이 1교시는 10문제가 선택이 됐고 2, 3, 4교시는 3문제씩 적어도 이렇게 선택이 됐었죠. 이제 기출 위주로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발송 200제가 있죠. 그 범위에서만 잘 준비하셨더라면은 우선은 이렇게 문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 범위를 200제에서 파악하시고 이제 제가 새로 강의 드리는 이 DM3 강의에서 이제 200제 강의 위주로 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은 합격권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35회 발송배정 기술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